일단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피학생이 학교에 학교 폭력 사안을 신고를 하거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구나 사안을 인지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일단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은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난 후에 학교에서는 전담 기구를 통해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진술을 받기도 하고 피학생의 진술을 받고 학부모의 진술, 교사의 진술, 그리고 어떤 학교 폭력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CCTV 등을 열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담 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나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거나 그런 간단한 사안은 자체 종결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다면 학폭위에 필요적으로 회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요.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통상 2, 3일 후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징계 처분의 종류에는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있는데요. 1호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9호 처분은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퇴학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초, 중 등 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생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고등학생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처분은 1호부터 8호 처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심리상담 같은 보호처분도 있고 일시보호, 어떤 교육기관 아니면 다른 보호기관에 학생을 보호하는 그런 처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는 학급교체 같은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들으시면 이런 것도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토론 그리고 발표 수업이었는데요. 피해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너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설명충이야? 공부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설명을 해? 이렇게 놀린 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 쉬는 시간이었는데 체육관에 한 학생을 축구 골대 안으로 밀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 학교폭력으로 실제로 처분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면 장난이랑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의 어떤 관계, 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장난으로 볼 수도 있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역시도 사실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였다면 장난으로 볼 수도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선도나 교육이 필요한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는 거, 그런 폭행 사건을 떠올리기 쉬운데, 요즘에는 그 사이버 따돌림, 특히 SNS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발달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카오톡 감옥방이라고 합니다. 왕따 학생 한 명을 지목해서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심하면 부모님 욕설까지 하고, 그 피해 학생이 카카오톡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서 또 욕설을 하고, 이런 반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소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학폭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제2조 제1호에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 안에도 사이버 따돌림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이런 명예훼손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실 학폭위 절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학폭위 절차가 교내에서 개최가 됐고, 학폭위 위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2020년 3월 1일부로 학폭위 절차가 대폭 개정이 됐고요. 학폭위 절차는 교내에서 개최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 관할 하에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 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전엔 과반수였지만 3분의 1로 변경이 된 거고요. 차이나는 인원만큼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절차적인 면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이,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학폭위가 학교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문제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육청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학폭위 절차를 진행을 하려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사실 학폭위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절차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좀 선생님들의 참여도 측면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고 어떤 모든 송사에 휘말리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해 학생이 저를 때렸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몇 시에 가해 학생이 내 왼쪽 뺨을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서 나한테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다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증거를 통해서 그 말을 보강했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 수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증거라는 게 일반인 분들께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한테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시기가 학폭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벽에 막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제 대화도 잘 안 되고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데 우리 CCTV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저한테 연락을 그 시점에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한 사례가 학교에서 절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법령이랑 이런 근거를 들어서 학교 폭력 사안이 담긴 CCTV를 열람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내 CCTV는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경우에도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모자이크 처리나 그런 처리를 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관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CCTV를 접근해서 열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CCTV 관련해서 이제 보관기간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학교별로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서 CCTV를 정식으로 입수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됩니다. 카톡 캡처도 증거가 되고요.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학교 측에 연락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학폭위 담당 선생님들이 각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 연락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변호사님이라고요?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애들 싸움인데 이게 변호사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는 가장 가까이서 이제 조언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벽이 막혔을 때 같이 증거도 수집해주고 아무래도 의지할 곳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각광과 호응을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는 학교폭력 변호사라고 하면은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사안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학교를 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이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학교폭력 변호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이죠. 전혀 별개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이 달라요. 학폭위는 저희가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그 징계 처분이고요. 이거는 형사 처분이랑 전혀 별개고 형사 고소가 되면 이제 보호 처분이나 실제 이제 나이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과가 남고 이거는 전과가 남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 뿌리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방법은 어렵다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관심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의 이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살펴보고 상담도 하고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소위 이제 학폭 미투라는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내가 학교 폭력을 잘못하면은 나한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내 인생이 그릇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